여러분, 오늘 밤도 다리에 쥐가 날까봐 이불 속에서 은근히 긴장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잠자리에 들 때마다 다리를 쭉 펴고 자야 할지 살짝 구부려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이 이야기를 절대 흘려듣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은 단순한 불편함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아무 생각 없이 넘기는 야간 다리 쥐가 사실은 평생 걷는 방식 자체를 바꿔 버릴 수 있는 위험 신호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 어르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텔레비전에서 건강 프로그램을 보다가 다리에 쥐가 나면 마그네슘이 좋다는 말을 듣고 그날 바로 약국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약사 권유로 서로 다른 종류의 마그네슘을 2가지나 사서 꼬박꼬박 챙겨 드셨고 밤에 쥐가 나면 아내분을 깨워서 종아리를 세게 주무르게 하셨습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어르신의 다리를 직접 살펴보고 몇 가지 검사를 진행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근육 문제로 보기엔 뭔가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상태를 조금만 더 방치했다면 김 어르신은 예전처럼 공원을 걷는 건커녕 평소 보행 자체가 힘들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다리 혈관 속에서 생긴 문제로 인해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번졌을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리에 쥐가 난다고 해서 모두 위험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 경계를 전혀 구분하지 못한 채 모두를 같은 증상으로 취급해 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그냥 쥐라고 생각했던 그 통증이 사실은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어르신들이 밤마다 파스 냄새를 풍기며 이를 악물고 버티고 계십니다. 다리가 아픈 건 참을 수 있지만 혹시 큰 병이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은 누구에게도 쉽게 말하지 못한 채 혼자 끌어안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다리 쥐는 그냥 넘겨도 되지만 어떤 다리 쥐는 절대로 넘기면 안 됩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고 계신 부분부터 짚고 가야겠습니다. 다리에 쥐가 나면 무조건 마그네슘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물론 마그네슘은 근육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야간 다리 경련의 대부분은 영양 부족이 주된 원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경 조절 시스템의 균형이 깨지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걸 이해하시려면 우리 몸을 기계처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다리 근육에는 크게 2가지 신호 체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근육을 수축시켜 움직이게 만드는 신호이고 다른 하나는 근육을 이완시켜 쉬게 만드는 신호입니다. 젊고 건강할 때는 이 2신호가 아주 정교하게 균형을 이루며 작동합니다. 필요할 때만 힘을 주고 쉴 때는 자연스럽게 풀어주는 겁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균형이 조금씩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근육을 이완시키는 쪽에 신호가 둔해지거나 고장나기 쉬워집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이 현상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는 의식적으로 근육을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신경 시스템에 작은 오류만 생겨도 근육은 제멋대로 수축해 버립니다.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발의 자세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잠잘 때 발끝이 아래쪽으로 자연스럽게 떨어진 상태로 주무십니다. 이불의 무게 때문이기도 하고 평소 습관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종아리 근육이 이미 짧아지고 팽팽해진 상태가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신경이 잘못된 수축 신호를 보내면 근육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갑자기 강하게 굳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한밤중에 찾아오는 극심한 통증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영양제를 먹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 어르신 역시 혈액 검사를 해보니 마그네슘 수치는 정상 범위였습니다. 오히려 여러 종류의 영양제를 동시에 복용하면서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는 부작용만 생긴 상태였습니다.
근본 원인은 따로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려야 합니다. 김 어르신의 경우는 다행히도 비교적 단순한 신경 조절 문제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의 증상이 특정한 양상을 보인다면 그건 절대로 그냥 치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 단계에서 잘못 판단하면 상황은 순식간에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야간 다리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반드시 몇 가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것만큼은 여러분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신호가 있다면 그날 밤을 넘기지 말고 반드시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지 않는다면 잠시 자신의 다리를 떠올려 보십시오. 양쪽 다리가 똑같은지, 색깔은 어떤지, 만졌을 때 느낌은 어떤지 말입니다. 이런 점검 하나가 여러분의 다리를 지킬 수도 있고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의 삶의 방향을 바꿔 온 기준입니다. 어떤 통증은 참아도 되지만 어떤 통증은 절대 참아서는 안 됩니다. 그 구분법을 정확히 아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더 이상 막연한 불안 속에서 밤을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김 어르신의 다리에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다리에 쥐가 났을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 흐름을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김성호 어르신의 경우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정말로 단순한 쥐인지 아니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위험 신호인지였습니다. 다리에 쥐가 난다는 말 하나만 놓고 보면 모두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원인이 숨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일수록 이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어르신께 가장 먼저 부탁드린 것은 양쪽 다리를 나란히 놓고 직접 비교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통증만 느끼고 넘어가지만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면 의외로 분명한 차이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 어르신의 다리를 살펴보며 저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양쪽 종아리의 굵기가 거의 같았고 피부색도 특별히 붉거나 창백하지 않았으며 손으로 만졌을 때 비정상적인 열감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만약 한쪽 다리만 유독 퉁퉁 부어 있고 피부가 벌겋게 변해 있으며 만지면 뜨끈뜨끈한 느낌이 난다면 그건 단순한 근육 경련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런 경우 가장 먼저 의심해야 하는 것이 다리 깊은 곳에 정맥에 피떡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이 상태에서 다리를 세게 주무르거나 억지로 스트레칭을 하면 혈관 속에 붙어 있던 피떡이 떨어져 나가 심장이나 폐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갑작스러운 호흡 곤란이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 절대로 참지 말고 즉시 병원을 찾으라고 강조합니다. 또 하나 꼭 확인해야 할 것은 다리의 온도와 색입니다. 어떤 분들은 다리가 붓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유난히 차갑고 하얗게 질려 보인다고 하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상태를 의심해야 합니다. 발등 한가운데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눌러 보았을 때 건강한 분이라면 분명한 맥박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맥박이 거의 느껴지지 않거나 조금만 걸어도 종아리가 터질 듯 아프다가 잠시 쉬면 괜찮아지는 증상이 반복된다면 이것 역시 단순한 쥐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혈관이 점점 좁아져 다리로 가는 피가 부족해지는 상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질환들은 방치하면 단순한 통증을 넘어 결국 조직이 상하고 심하면 수술이나 절단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밤에 다리가 아픈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아픔의 성격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입니다. 다행히 김 어르신은 이런 위험 신호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다리의 맥박도 또렷했고 양쪽 다리의 상태도 비교적 균형이 잘 잡혀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안심하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꺼낼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당장 생명을 위협하는 병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냥 두셔도 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방법을 제대로만 지키시면 밤마다 겪던 고통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리에 쥐가 나면 본능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아픈 부위를 힘껏 움켜쥐고 주무르는 것입니다. 김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하니 무조건 세게 눌러야 풀릴 것 같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동입니다. 이미 돌처럼 굳어버린 근육을 강제로 누르면 근육 섬유가 더 미세하게 손상되고 통증이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일수록 회복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런 손상은 다음 날까지 불편함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힘이 아니라 원리입니다. 우리 몸의 신경 구조를 이해하면 굳이 아픈 부위를 만지지 않아도 통증을 빠르게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제가 김 어르신께 가장 먼저 알려드린 방법은 근육의 짝을 이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다리에는 앞쪽 근육과 뒤쪽 근육이 서로 반대 역할을 하며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쪽이 강하게 수축하면 반대쪽은 자연스럽게 힘이 빠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쥐가 나는 부위는 대부분 종아리 뒤쪽입니다. 이때 종아리를 더 자극하는 대신 정강이 쪽 근육을 일부러 사용해 주는 겁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누워 있거나 앉은 상태에서 발가락을 몸쪽으로 힘껏 당기는 것입니다. 손으로 발가락을 잡아도 되고 수건을 발바닥에 걸어서 당겨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강이 앞쪽 근육에 힘이 들어가면서 뇌는 자동으로 종아리 근육의 긴장을 풀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의 반사작용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김 어르신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동작으로 그 지독한 통증이 사라질 리가 있겠느냐는 표정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실제로 해보신 뒤 다음 날 아침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통증이 훨씬 빨리 가라앉았다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을 더 알려드렸습니다. 이건 너무 아파서 발을 움직일 여유조차 없을 때 쓸 수 있는 응급 방법입니다. 코와 입술 사이, 흔히 인중이라고 부르는 부위를 강하게 눌러주는 것입니다. 얼핏 들으면 민간요법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역시 분명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뇌는 한 번에 가장 강한 자극 하나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중은 신경이 매우 예민한 부위이기 때문에 이곳을 강하게 자극하면 뇌의 관심이 다리 통증에서 잠시 벗어나게 됩니다. 그 사이 근육의 과도한 수축 신호가 차단되면서 경련이 누그러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김 어르신은 이 두 가지 방법을 익힌 이후로 밤이 덜 두렵다고 하셨습니다. 쥐가 날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당황하지 않고 바로 발을 당기거나 인중을 눌러 상황을 정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통증을 완전히 없애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통증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은 이미 발생한 통증을 빠르게 가라앉히는 대처법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애초에 쥐가 나지 않도록 몸 상태를 바꾸는 것입니다. 김 어르신 역시 응급 대처법만으로는 완전히 만족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활 전반을 점검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손본 것이 식사와 영양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그네슘에만 집착하지만 실제로 신경 안정과 관련해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B 계열입니다. 특히 비타민 B1과 B12는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신호 전달이 매끄럽게 이루어지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부족해지면 신경이 예민해지고 사소한 자극에도 근육이 과도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김 어르신께 여러 가지 영양제를 늘리기보다는 비타민 B 복합제 하나만 꾸준히 드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음식으로 충분히 보충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안내해 드렸습니다. 근육과 신경의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는 성분은 의외로 일상적인 식재료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바다에서 나는 식재료,
특히 오징어나 조개류 같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쥐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영양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잠자는 환경입니다. 김 어르신의 집을 떠올리며 여쭤보니 겨울이라 무거운 이불을 덮고 주무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불이 무거우면 발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눌리게 되고 그 상태가 밤새 유지되면서 종아리 근육이 계속 긴장하게 됩니다. 저는 당장 가벼운 이불로 바꾸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작은 변화만 더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 발목 아래에 작은 쿠션이나 베개를 하나 받쳐 보시라는 것이었습니다. 발이 심장보다 약간 높은 위치에 놓이면 하루 종일 다리에 몰렸던 혈액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발목이 과하게 꺾이는 것도 막아줍니다. 이 작은 변화가 밤사이 근육을 훨씬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생활 습관을 바꾸고 난 뒤 김 어르신의 밤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몇 번이던 쥐가 어느새 한 달에 한두 번으로 줄어들었고 나중에는 거의 잊고 지낼 정도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전처럼 밤을 걱정하지 않고 잠자리에 들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다리 통증이 과연 어떤 종류인지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무작정 참는 대신 조금 다른 선택을 해 보셔야 합니다. 이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밤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흐름에서는 많은 어르신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 약과 다리쥐의 관계,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정리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선생님, 저는 이미 여러 가지 약을 먹고 있는데 혹시 그 약 때문에 다리에 쥐가 나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아주 정확합니다. 실제로 특정 약물들은 다리 경련과 분명한 연관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입니다. 흔히 오래 복용하시는 이 약들은 혈관 건강에는 도움이 되지만 일부 분들께서는 근육세포의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겪기도 합니다. 근육세포막이 예민해지면 작은 자극에도 근육이 과하게 반응하게 되고 그 결과가 바로 야간 경련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혈압약 중 일부는 몸속의 전해질을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작용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신경과 근육의 균형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합니다. 약을 드시고 난 뒤부터 다리에 쥐가 잦아졌다면 절대로 혼자 판단해서 약을 끊지 마시고 주치의와 꼭 상의하시라고 말입니다. 약의 종류나 용량을 조금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크게 완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김성호 어르신 역시 이 과정을 거치면서 몸 상태가 훨씬 안정되었습니다. 또 하나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마그네슘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도 왜 효과가 없을까요? 이 질문에는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마그네슘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원인이 다른 곳에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자체의 수축과 이완에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신경신호의 오류까지 모두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특히 흡수율 문제로 인해 많이 드셔도 몸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빠져나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 어르신께 마그네슘을 무작정 늘리는 대신 신경을 보호하는 비타민 B 계열을 중심으로 접근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결과적으로 아주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약을 줄였는데도 오히려 증상이 좋아졌다는 사실이 김 어르신 본인에게도 큰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한번 정리해 보셔야 합니다. 다리에 쥐가 나는 것은 나약해졌다는 증거도 아니고 무조건 참아야 할 노화 현상도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어떤 신호는 생활 습관만 바꿔도 충분히 조절할 수 있고 어떤 신호는 지체 없이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이 경계를 아는 것이 곧 건강을 지키는 힘입니다. 김성호 어르신은 어느 날 다시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걸음걸이는 다시 안정적이었고 얼굴에는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어르신께서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잠자는 게 무섭지 않습니다. 쥐가 날 것 같아도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아니까 마음이 편해요. 이 말 속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통증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알지 못하는 것에 가장 큰 공포를 느낍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다리 통증이 무엇인지, 왜 생기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면 그 공포는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주변에 꼭 전해달라고 말씀드립니다. 부모님, 배우자, 가까운 친구에게라도 말입니다. 밤에 다리가 아플 때 무조건 주무르지 말고 발을 몸쪽으로 당겨보라고. 한쪽 다리만 유독 붓거나 색이 변하면 그건 그냥 넘기지 말라고. 이 몇 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들어오면 오히려 기억에 남지 않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밤에 다리에 쥐가 난다고 해서 모두 같은 원인은 아닙니다. 양쪽 다리의 모양과 색, 온도를 비교해 보십시오. 한쪽만 유독 붓고 뜨겁다면 혹은 반대로 차갑고 맥박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건 단순한 쥐가 아닙니다. 그럴 때는 참지 말고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둘째, 쥐가 났을 때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아픈 종아리를 세게 주무르는 대신 발가락을 몸쪽으로 당겨 정강이에 힘을 주거나 인중을 자극해 신경의 흐름을 바꿔 주십시오. 이 방법만으로도 통증은 훨씬 빠르게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셋째, 비싼 영양제를 여러 개 늘리기보다는 신경 건강에 필요한 기본을 챙기십시오. 비타민 B 계열을 중심으로 식사와 생활 습관을 정리하고 잠자는 환경을 가볍게 바꾸는 것만으로도 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성호 어르신은 이제 다시 아침마다 공원을 걷고 계십니다. 어느 날은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 보여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다시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의사로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밤에 편안히 자는 것,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는 것, 그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을 조금 다르게 맞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움 대신 이해를, 불안 대신 준비를 선택해 보십시오. 다리는 여러분을 평생 지탱해 온 소중한 부분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귀 기울이는 순간 남은 시간은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이 내용이 필요한 분을 한 분만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전해 주십시오. 오늘 밤부터 다리를 다르게 대하라고 말입니다. 며칠 전 제 진료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74세의 김성호 어르신이셨습니다. 이분은 동네에서는 꽤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날씨만 괜찮으면 새벽마다 공원을 한 바퀴 도는 걸로 소문난 분이었고 연세에 비해 다리 힘도 좋고 자세도 꼿꼿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 앞에 앉아 계신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얼굴은 눈에 띄게 수척했고 눈 밑은 검게 내려앉아 있었으며 의자에 앉는 동작조차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마치 밤새 한숨도 못 잔 사람처럼 말입니다. 제가 어디가 가장 불편하셔서 오셨느냐고 여쭈었더니 잠시 망설이시다가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요즘은 밤이 오는 게 겁이 납니다. 이 한마디에 저는 이미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김 어르신은 2달 가까이 거의 매일 밤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설쳤다고 하셨습니다. 한밤중에 종아리가 돌처럼 굳어버리면 숨이 막힐 만큼 아파서 벌떡 일어나 다리를 붙잡고 땀을 흘리며 버텨야 했고 통증이 가라앉고 나면 다시 잠들기가 어려워 날이 샐 때까지 뒤척이는 날도 많았다고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사실 이 증상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60세 이상 어르신들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분들이 밤에 반복되는 다리 경련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두 분 중 한 분은 겪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 증상을 그저 나이가 들면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 혹은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생기는 가벼운 문제 정도로만 생각하고 그냥 넘긴다는 데 있습니다.